미디어 특위 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대변인과 겸직인 거죠. 맞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거 혼자 다 하기 있습니까? 힘든 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거라기보다는 고생하는 자리죠. 네, 예.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이 되셨는데 어떤 일을 하라는 의미인지 네. 좀 지켜보는 당원분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제가 처음 실전적으로 한 일은 음. 우리 이 해당 행위하는 패널들 모니터해서 방송 패널 모니터. 네. 조금 보고를 올렸고요. 음. 뭐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뭐 제가 지나가다 발견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문제를 좀 삼았습니다. 지금 이 방송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우리 당의 주류 입장을 대변하면 극우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취급하면서 적당히 그냥 언론 논조 맞춰가지고 하나마나한 얘기하고 그냥 적당히 혁신파 코스플레이 하면은 더 불러준단 말이죠. 근데 그럼 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당이라도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당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당 행위하고 내부 총질을 하는 게 우월 전략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 같이 주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피로도를 느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네. 본보기로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럼요.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에 바로 회부시켜야 돼요. 제명을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이제 당무감사위는 조사하는 기관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패널들의 해당 행위는 조사가 필요 없이 증거가 그냥 다 나와 있잖아요.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윤리위로 그냥 다이렉트로 넘기면 돼요. 그렇죠. 당무감사위를 이건 거칠 필요도 없는 사안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당원 당규가 왜 있습니까? 저는 진짜 우리 당의 이런 풍토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보수가 뭐예요? 법치를 지키는 거잖아요. 법에 의한 통치를 존중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이게 보수인데 우리 당은 당원 당규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리위 상시 가동되거든요. 우리 당은 윤리위 가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슨 뭐 허위 사실 공표하는 정도 아니면 제지가 어렵다? 그건 정말 낭만적인 생각인 것이고요. 의견을 가장해서 적의를 가지고 지도부와 당을 음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상 근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특정 방송 나가서 지도부의 어떤 주류 의견과 당론을 따르는 게 아니라 특정인 홍보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사실 당원 당규상 개파 불용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12월 초에는 예고된 것처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수위가 나오는데 네.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분들이 이 심각성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독립된 있더라고요. 기구지만 당에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김종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징계 수위가 친한계나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본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따위 징계 나오면 하나만한 징계보다 그렇죠. 우리 이제 더 떠들어야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 지도부한테 잘 전달해서 네. 지도부에서도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그럼요. 게 당내 공감대가 좀 형성되도록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조금 충격적으로 봤던 게 윤희석, 박상수 두 사람이거든요. 아니 장동혁 대표 이 다주택에 대한 네거티브는 누가 봐도 억가거든요. 심지어 대다수는 그 부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고 상속받은 그냥 지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부인이 처갓집에 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 네. 거기 자녀들 뭐 며느리 사위 뭐 딸 아들 다 나눠줘서 10분의 1씩 쪼개서 그냥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마음대로 매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집 네. 한 채입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집 10분의 1채인 거지 그런 식이면. 그렇죠. 그냥 쪼가리 하나 가지고 있는 거를 네. 한 채로 취급을 하고 억가를 하는데 거기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뭐 다주택 가진 게 자랑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자랑했습니까? 억가를 그리고 당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장동혁 네. 대표가 뭐 병살타를 친 거다. 예. 뭐 별의별- 비난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우리 당 대표지만 비난하세요. 그러니까 개딸들한테 우리 당 대표 욕하라고 먹잇감으로 던져준 거예요. 개딸 방송 나가서 그게 놀이개 역할 하는 거지 뭡니까? 그리고 한 명 박상수는 또 JTBC 나가가지고 네. 민주당 패널도 박지훈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못 가겠다. 네, 너무 집이 싸다 너무 집이. 싸서. 예. 그 개혁신당 패널도 우리 당 옹호해 주는데 오히려 아니라고 이렇게 다주택자가 부동산위원회 위원장 맡게 돼가지고 찬물을 끼얹었다 그딴 소리 하더라고요. 진짜 가관입니다. 이런 게 해당 행위가 아닌 뭡니까? 이런 게 당의 지지율 기반 유지하는 것부터 당의 존속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스피커로 뛰어다니는데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고 당이 지지율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의 근간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거는 제명에 근접한 징계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건 했습니다. 예.
제 페북이 네. 오늘 기사화가 좀 됐던데. 그렇습니까? 요거는 PD님 쇼츠용으로. 예, 네.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강유정이 네.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시세 5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장동혁 대표한테 뭐 머리 손발 따로 사냐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천박한 워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의를 받은 게 요즘 부동산이 더 폭등해서 반포 아리팍이 50억 아니다 예찬아.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60몇 억이다. 왜 봐주냐. 지는 대통령실 대변인은 60억 넘는 이 반포의 대장 아파트 살면서 장동혁 대표 구로 아파트 강남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충남 지역구 보령의 아파트와 어머니 시골집 이걸 비판하는 게 말이 되냐.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이 강유정이 자기 재산 신고에서 포르쉐 까이엔 쿠페라는 2억짜리 외제차를 신고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신고가로는 1억 3천인데 실제 옵션이나 이런 게 시세가 아마 새 차 살 때 2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 어머니 집 있잖아요. 네. 그 토지랑 시골집 신고된 가격이 한 2,800만 원이래요. 장동혁 대표의 엄마 집 열채로 그 차 한 대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 팔아야 바퀴 하나 사겠네요. 지는 포르쉐 까이엔 타고 아이고. 60억짜리 반포 아파트로 퇴근하면서 네. 장동혁 대표의 그 소박한 시골집 가지고 비판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한심합니다. 차도 한 대가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 대를 또 신고를 했던데 대통령실의 그런 천박한 논리대로면은 강효정은 팔다리, 머리, 몸통 다 따로 이동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포르쉐가 네. 장동혁 대표 시골집보다 비싸다고 했더니 예. 기사화가 좀 됐어요. 너무 좋은 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당원인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전직 대변인이다 뭐다 직함 달고 방송 나가가지고 사실은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나 저 같은 사람이 잡아먹어야 될 티오를 네. 낭비시키고 개딸 치어리더 노릇이나 하는 거 그렇죠. 진짜 뭐 박상수 윤희석 이런 사람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계속 제가 당에 강력하게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게 우월 전략이 되면 나 같은 사람들도 내부 총질이나 하고 그냥 MBC 같은 데 나가서 출연료나 받지 내가 뭐하러 당의 주립장 대변하면서 이렇게 손해를 보냐. 나도 그거 소리 듣는데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게 왜 내가 이런 프레임 씌워가면서 대변을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제 당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또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배신이 우월 전략이 되는 조직은 존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각심을 느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 미디어전에 대해서 이 윤리위 같은 곳에서는 잘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참모들이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병폐입니다. 병폐. 그래서 윤리위 그 결과가 11월에 나오는데 네. 그 전에 최고위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나 뭐 지난번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패널 인증제 이야기했지만 네. 심각한 해당 행위와 내부 분열에 대해서는 이거는 봐주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메시지가 한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이 이게 지도부의 뜻이구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민주당은 역풍이라는 표현 한번 잘못 썼다고 공보실 전화 오고 의원들 전화 오고 지도부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저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월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당이 방치를 하는 거거든요. 보수 정당이면 본디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에 상벌특위가 없다라고 하는 진짜 이 얘기를 저희가 계속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과거에 그냥 적당히 이합집산하면 집권할 수 있었던 그 꿀 빨던 세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적당히 합리적인 얘기하면 우리가 선거 이긴다.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체제 전쟁 시점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를 자각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동훈을 징계하든 그 밑에 한동훈 떨거지들을 징계하든 지들이 뭐 처음에 페이스북 좀 쓰고 난리를 네. 치겠지만 그게 여론에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아무도. 지지율 안 떨어져요 그런다고. 아니 그리고 한동훈이 뭘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 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SBS 방송에 나온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그 SBS 스토브리그라는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완전 한딸들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뭐 재보궐 출마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정치 안 해야겠던데. 네. 정치를 안 하는 게 자기 인생에서 도움이 되겠더라. 내가 만나보니까 정치하면 안 되겠더라고 하니까 그 진행자들이 약간 사색이 돼가지고 어버버 하다가 주제를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은태 사무총장은 강성 보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고 막 중도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향상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나 우리들보다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기에 충분한 사람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냐 만나보니까 정치할 싹수가 아니더라.
인간성이 아니더라라는 걸 유인태 사무총장이 오죽하면 말한 거죠. 굉장히 점잖게 애둘러서 말했는데 그냥 러프하게 표현하자면 정치할 깜냥이 안 된다. 라방이나 하면 새우깡이나 뜨더라. 사실 이 얘기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약간 이 SBS나 CBS 같은 방송국들 제가 조금 취재를 그래서 해봤어요. 네. 아니 한동훈이 대체 뭐라고? 왜들 저러나? 아니 네. 당무감사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공천을 받니만이라는 질문을 왜 하냐라고 하니까 약간 두 방송국이 좀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SBS 쪽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물정이 느립니다. 저희 당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친한 기자들한테 계속 주입을 하거든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지도부는 한동훈한테 공천을 줄 의향이 전혀 없다. 아니 언감생심 대통령 끌어내리고 정권 말아먹을 뻔했던 인간을 말아먹었죠. 정권 말아먹었고 당까지 지금 송두리째 지금 거의 개굴창에 처박은 인간을 당이 뭐가 이쁘다고 공천을 해주냐고 당장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아니 한동훈은 우리 당론으로 탄핵 반대인데 그런 거지 같은 책 쓰고 나와가지고 조기 대선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한 거예요. 그때 쫓겨났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한동훈 공천 주냐 마냐. 그러니까 물정이 좀 느립니다. 현실 지각이 느려요. 근데 이제 CBS 같은 방송국은 제가 봤을 때 알아요. 아는데 그걸 왜 물어보냐. 물어볼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방송 나온다라고 계속 섭외해달라고는 하는데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나와서 부동산 얘기 또 찔끔 하고 동탄 가서 뭐 이렇게 좀 찌끄린 얘기 조금 하고 나중에 정치 뭐 하실 거냐 그 얘기 찔끔 하고 그냥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다 동어 반복이니까 그냥 의례상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무가치한 정치인을 이 미디어 카르텔로 자꾸 띄워주는 것 자체가 이 기사에 자꾸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 뜨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해요. 그 자체가 정치 생명이 끝났는데 지금 이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미디어 단합력을 저해시키는 일인 거죠. 요새 어이가 없죠. 아니 지금 당에서 정상적으로 기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도 지금 입 밖으로 공천받겠다는 얘기 꺼내면 지금 문매 맞잖아요. 근데 아니 당에 기여를 하기는커녕 당을 말아먹은 인간을 지금 공천을 하니만이 지금 아직 선거 지금 8개월 남았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문화일보의 허민 논설위원이 문화일보에서 유튜브를 하는데요. 네. 참 그 좋은 사설 많이 쓰는 그렇죠. 언론계 저희가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장동혁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대요. 네. 한동훈이 왜 자기 보고만 희생하라고 하냐. 아이고, 나 지방선거는 안 나간다 하면서 재보궐은 막 욕심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허민 논설위원한테 이랬답니다. 네. 희생? 뭘 희생? 아이고. 도대체 뭘 희생했냐 이때까지. 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정치적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장동혁 대표가 딱 선을 긋고 네. 단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는 진짜 완전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서 우유를 먹을 돈이 없어서 우유 배달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로 정말 자수성가의 전형이거든요. 한동훈은 25살에 강남 아파트 오너가 됐습니다. 상속받아가지고. 그것도 이게 상속인지 증여인지, 네, 증여인지 확인도 안 되죠. 산 건지 사법연수생 신문에 어떻게 그걸 샀는지 이게 우리무중인데 의혹투성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타워팰리스 살고 삼풍 아파트 갭 투자하고 있고 여긴 다 사실이거든요. 그런 강남 좌파의 전형이고 사실 본인이 여사 라인의 정점에서 꿀이랑 꿀은 다 빨았으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낙하산이에요. 사실 그렇게 실적도 없고 그 특검으로 횡재한 사람 본인이잖아요. 온갖 말같이 떠는 수사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전부 다 그 무죄 나오고 나왔죠. 네. 그리고 우리 당 사람들 그렇게 괴롭혔으면서 진짜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에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 실적 없이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하고 본인 꽃길이랑 꽃길은 다 깔아줬는데 그 꽃길을 자살길로 만든 게 본인이잖아요. 죽을 자리를 간 게 아니라 지가 자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기는 농담이라고 말을 하면서 죽을 자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도 모멸감 느끼거든요. 저희처럼 선거 때부터 고생하고 정권 잡고도 그렇게 행정관 자리에서 그렇게 실무 보면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당에서 절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저희 네. 시청자들이 제보를 막 보내주시는데 아까 윤희석 박상수 중에 네. 윤희석이라는 전 대변인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한동훈을 징계하겠다는데 한동훈 징계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되는 거다. 이거 참. 그리고 공천 안 준다고 기호 2번 말고 다르게 출마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랑 내란정당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당 내란몰이 하는 건 한동훈이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조경태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이하고 있죠. 저는 가당치도 않은 게 아니 우리 당 극우 정당이라고 우리 당원들 극우라 그러고 한줌 당심이라 그러면서 왜 이 당에서 간판을 받고 싶어 합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 한동훈 쫓아낸다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같은 해당 행위자들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그 좌파 언론사들 프레임에 이용하는 거 노리개 역할하는 게 더 우리한테 취약점이 되는 것이지 아예 분리되면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그냥 가버리는 게 훨씬 이득이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동훈계가 그나마 한동훈이니까 108석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대 우리 정당이 박근혜 정권 탄핵 직후 선거 제외하고는 108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권하고 나서 108석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정당사 유례가 없는 패배예요. 근데 그런 그런 성적표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그나마 한동훈 있었으니까 우리 당은 제가 이건 지역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TKPK 한 60석 나오죠. 비례대표 한 18석, 20석 나오죠. 강원도랑 강남 3구랑 서울 일대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서 30석만 얻어도 110석이 상수로 가져갈 수 있는 정당. 그렇죠. 그런 정당에서 108석을 했으면 상수만큼도 못한 건데 뭘 잘했다고 본인 덕분에 108석을 얻었니 못 얻었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한동훈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한번 레퍼런스 따져봐야 되는 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잖아요.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이었어가지고 지지율이 20%대였어요. 그때 한나라당이 153석 얻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 당시 40%대였거든요. 총선 때 40%대 지지율 가지고 108석을 한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정권에서 여당 대표로 153석 했고 한동훈은 40%대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에서 108석 했고 이거는 순전히 본인 능력치의 문제죠. 실제로 이거에 연역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우리가 민생 토론회니 뭐니 24첩 방상 다 깔아줬는데 거기 그 정책 여당 프리미엄 다 포기하고 본인이 이종섭 황상무가 어쩌고 디올백이 어쩌고 자해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선거 말아먹은 건데 무슨 남 탓을 합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개파 자체가 선거의 시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고 제가 단언컨대 우리 오늘 당장 총선에도 제가 봤을 때 120석은 얻습니다. 108석이라고 하는 그 스코어를 받은 순간 한동훈은 이미 정치인 자질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주제 파악을 해야죠. 윤통 때문이래잖아요. 대통령실 때문에 선거 말아먹은 걸 한동훈이 그나마 108석으로 지켰다라는 게 그 한가발 떨거지들의 일관된 주장이잖아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그딴 식으로 정권 탓하고 남 탓했으면 153석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정권 말에 레임덕 대통령을 데리고도 153석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근데 임기 2년 차에 멀쩡한 지지율 가지고 있는 대통령 모시고 108석 했으면서 무슨 남 탓을 합니까?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참. 황당합니다 진짜. 저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윤희석 전 대변인 언급 중에 한동훈 뭐 기호 2번 말고 다른 걸로도 출마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신당 창당이나 무소속 협박인데요. 이게 또 웃긴 이야기를 해요. 한동훈을 징계하면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느냐. 근데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 한 명만 꼽으라면 한동훈이고요. 이건 제가 공식 비공식 선상에서 너무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한동훈을 제거하고 날리는 게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에는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될 일은 아니다. 야, 그리고 오만 걸 다 끄집어내네요. 무소속은요. 진짜 깡이 있어야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저처럼 그쵸. 눈이 뒤집히고 황소처럼 이거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데 들이받는 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평생 꽃길에서 온실속 화초처럼 자랐던 한동훈이 그럴 깡이 있을까요? 아이고 지금도 법무부 장관 제가 그 전 죽을 자리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거든요. 비대위원장 자기 하기 싫었는데 자기 그냥 총리 시켜주지 왜 비대위원장 죽을 자리 보냈냐 지금 이딴 거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 10번 받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례대표 받고 싶었는데 왜 선거 못 나오게 했느냐 아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은 얼마나 새 가슴이냐면 사실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종로 출마라는 이야기가 뉴스에 쫙 돌았어요. 네. 그게 그리고 이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 수뇌부의 의중이기도 했어요. 그랬죠. 그때는 그랬죠. 뭐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배신하기 전이니까. 네. 근데 종로 정치 1번지고 사실은 종로 출마시켜준다고 하면 손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럼요. 거기는 당선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거 싫어서 벌벌 떨면서
그 측근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연락해서 종로는 안 된다. 비례 10번 이야기해라. 윤희석도 그 타이밍에 비례 10번 이야기했죠. 에휴. 종로도 쫄아가지고 못 나가는 양반이 무소속 웃기고 앉아있는 한번 나와봐. 그 깡이 있나. 그러니까 무소속은 뭐 아무나 아나? 무소속 완주는? 진짜 한심합니다. 그 죽을 자리 제가 조금 풀어 설명드리면은 한동훈은 원래 그 국회의원은 원오브 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죠? 자기는 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리 임명직 거쳐서 서울시장 나갔다가 검찰 정권 2번 연속 국민들이 안 뽑아준다 이거예요. 본인 생각에도. 그래서 이재명이 한 번 하고 차차기 나가겠다. 이게 한동훈의 플랜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서울시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 총리, 서울시장 그다음 대권. 아주 그냥 꿈이 온팡지죠. 본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박민영 대변인 카더라가 아니라 예. 저도 당시에 접했던 한동훈 주변 측근들이 갖고 있던 시나리오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연이 돌던 이야기였습니다. 한동훈이 직접 얘기를 한 바라고 전 전에 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본인이 뭔데 총리를 합니까? 본인이 무슨 정책 역량, 행정 역량이 있다고 지금 당대표로 선거 공약도 못 만드는 인간이 행정 절차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냥 쇼만 하겠죠. 총리 그냥 국정감사 나가가지고 퍼포먼스나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총리를 만들 수도 없고 명분도 없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선거 나가서 이기고 와라. 이기고 내각으로 돌아와라. 임명해 줄 테니까. 아니 윤 대통령이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성과를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낙하산으로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선거를 본인이 그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전화도 안 받고 무슨 마리 앙토네트 같은 내부 총질이나 하고 기싸움 하다가 말아먹었잖아요. 본인이 자살을 한 거죠. 죽을 자리를 보낸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지금까지 그 응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기가 총리하면 되는데 총리를 누가 시켜줍니까? 대통령이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그냥 꽃길만 걸으려고 하고 지금 걷는 꽃길도 만족 못해서 더 좋은 거 달라고 하는 그런 그 베이비시터들한테 악망만 하는 게 한동훈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요. 한동훈이요. 지가 대단하게 희생하는 척하면서 선거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는 종로 나가기는 싫고 네. 그러니까 뭔가 상징성 있는 지역 나가기는 싫고 비례 10번 받아서 꽁으로 국회의원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약간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좀 부정적 기류가 있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비례 10번 안 줬다고 겉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포기한 것처럼 출마를 안 한 것처럼 했지만 삐진 거야. 그때부터. 전혀 아니죠. 그쵸, 그게 그쵸. 아마 네. 그 꽁하게 삐져가지고 비대위원 구성부터 사사건건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짜로 금배지 달고 싶었던 거야.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진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원무 비서관 같은 사실 대통령실 새끼들이잖아요. 강남 가려고 하니까 무슨 강남이냐. 다른 데 가서 경선해라. 그래가지고 사실 또 다른 용인으로 데로 간 용인으로 거잖아요.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 자기 참모들한테도 냉정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선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 윤핵관이라고 불리던 분들한테도 불출마해라 경선해라 그랬던 분이 윤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한동훈이라고 특혜를 줄 이유가 없죠. 애초에 비대위원장으로 아무튼 가서 고생을 하니 그것도 배려한 거죠. 근데 뭘 고생을 합니까? 공천권 휘두르는 총선 당대표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공간 열어달라고 비대위원장도 자기 맘대로 다 선임해버리고 그래놓고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공명정대하게 한 건데 왜 나 특혜 안 주냐고. 거기서 삐진 거거든요, 사실. 진짜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적은 없고 퍼포먼스는 없는데 딱 제가 민노총에 비하면 딱 맞아요. 365일 파업만 하면서 임금 성과 내면 개선 장군처럼 쳐들어와가지고 일은 하루도 안 하고 월급만 축 내는 딱 그런 수준의 존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박민영 대변인과 수요일 방송을 할 때마다 네. 느끼는데 다른 데 나가면 박민영 대변인 말이 이 정도로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멸콩에 오면 진짜 야생마가 돼서 입에 모터를 달아. 거의 랩이야, 랩. 그래가지고 우리 멸콩 시청자 중에 약간 연령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거를 재생하실 때 여러분 박민영 대변인 나오는 수요일은 0.5배속. 네. 조금 천천히 재생하는 게 있습니다. 물어보셔서 0.5배속으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아마 정상 속도로 들리실 거예요. 네.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 아니 일주일에 하루는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럼요. 너무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방송 출연자와 진행자들이 시청자인 여러분을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도 이 방송을 하루 정도는 맞아요. 사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살아야지. 네? 아니, 정기 방송 나가면 저도 눈치라는 걸 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안 보는 것 하잖아. 같지만 네. 안 보는 것 같지만 말을 많이 아끼고 이제 워딩도 순화를 하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이 있으면 이게 또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박사님 슈퍼챗으로 응원 보내주셨고요. 두메이더스님 박민영 대변인 있어서 힘이 난다. 이미영님도 응원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사실 이게 오늘 주제 에피타이저였는데 역시 박민영 대표님 나오니까 이걸로 30분을 하고 있어. 예. 이게 여러분 30분 지났어요? 와. 네. 제가 요새 유튜브 많이 나오고 예. 제가 OBS 경인 이제 공중파 방송이라 저도 계속 전해보고 있습니다. 뭐 CBS 네. 이런 거 나가는데 뭐 종편이나 보도 채널 같은 경우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막 하는데 지난주엔 JTBC 나왔고요. 네. 만약에 막말로 내가 방송 패널로 그냥 잘 나가고 싶고 방송 많이 해서 출연료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페북에서 장동혁 대표 까면 돼요. 맞아요. 바로 그러면 바로 나한테 섭외 전화 줄이 와. 기사 도배됩니다. 친윤 장예찬이 뭐 강성 보수 정통 보수 장예찬이 네. 장동혁을 깠다. 뭐 보수 내분 국힘 그럼요. 흔들리나? 네. 제가 일주일 내내 방송 20개 30개 할 수 있어요. 진짜요. 근데 이게 이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당 지도부 까고 흔들고 보수 내분 일으키는 인간들이 패널로 밥벌이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두고 봐야 돼. 이거 한 번은 바꿔야 돼요. 한 번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최고님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요. 뭐가 우리한테 우월한 전략인가.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잖아요. 제가 이준석 대표와 어떤 윤 전 대통령 갈등이 한참 첨예할 때 제가 그때 그 교육부 장관 인선 가지고 한번 내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치 잘 모를 때인데 그때 제가 라디오가 아침에 3건씩 섭외가 들어왔어요. 하루에 3건. 그럼 제가 그 MBC랑 YTN 붙어 있잖아요. MBC 갔다가 YTN 갔다가 전화로 KBS 하거나 CBS 하거나 진짜 이렇게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사 하루 종일 도배되거든요. 네이버 포털에 헤드라인 뉴스 다 덮입니다. 그걸 저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내부 조직을 망치는 일이고 그렇게 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고 선거를 이겨야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비전도 설파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인내를 하는 것이고 안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 그걸 모르겠어요? 아는데 인내를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평론가처럼 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좌파 언론사에서라도 섭외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제동을 걸어야 돼요? 당이 제동을 걸어야죠. 당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일 손해를 입는 집단이잖아요. 이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인내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한동훈 똘마니들 중에 원외 전직 대변인 사단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한동훈한테 정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한동훈이랑 딴 길을 가면 나가던 방송에서 오히려 잘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동훈 게 안 하고 싶고 내가 이제 한동훈 내 싫은데 서운한 것도 많고 저 깜냥이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방송 출연을 계속하고 정치를 하려면 그렇죠. 그냥 당 지도부 까고 한동훈 편 드는 게 방송 나가는 비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 이런 억울한 구조를 중앙당이 직접 나서서 당의 기강을 잡고 징계하고 하는 것들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치가 똑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좌파 언론들은 그냥 주류 의견 대변하는 그런 흔한 패널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친한동훈 개고 내부 총질을 하니까 섭외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그 주류 우리 대변인들 다 하는 얘기 그대로 읊조리는 그런 친한계가 왜 필요하냐.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 패널만 저는 너무 놀란 게 MBC나 요새 JTBC 이런 데는 아예 2명을 다 친한계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CBS도 그래요? 직함도 없고 아니 송영훈 박상수 뭐 윤희석 박상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반론권 보장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이잖아요. 전직 대변인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예 당원이 아니게 만들어야 돼. 당적 없으면 못 나갑니다. 그래야 네. 그렇게 부르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참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또 하고 있고요. 이제 저도 이제 패널로 직접 뛰어본 사람들이 또 물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고 해결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그 미디어 특위 차원에서는 강력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지를 서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는 11월 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세게 해야 돼요. 네, 그냥 넘어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넘어가면 이 당이 정말 개판이 되는 겁니다. 좌파 언론사들한테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패널들 자체가. 거기서 MBC에서 장동혁 비판하세요 하고 앉아 있고 JTBC에서 민주당 박지훈 변호사도 이거 못 가겠다 하는데 장동혁 까고 있으니까 그 진행자들이 거의 애완견 바라보듯이 그렇죠. 그냥 사료 먹이 주는 거야 출연료로. 네. 그러면서 잘하네 더해.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이게 제가 박민영 대변인 페이스북에 댓글도 달았지만 예. 자존심 상해서 저는 그런 짓은 못 하겠거든요. 그럼요. 아니 지들 주인의 모발만큼도 자존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자기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면 뭐 한두 번 그러는 거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그게 자기 컨셉이고 아이템이고 자기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종편에 나오는 민주당 패널들도 민주당의 입장을 오로지 대변합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은 그런 패널들밖에 없으니까 TV조선 채널A 같은 방송국들도 그 내부 총질을 해주는 수박 패널들 이른바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섭외를 해도 다 자기 당의 입장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그것 자체를 내부 총질을 자기 컨셉트 경쟁력으로 삼는 패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시장 파이를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패널 생활 열심히 오래 했잖아요. 민주당은요. 당 성향이랑 다른 사람을 갖다 쓰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국회의원들이 전화하고 계속 난리 난대요. 전화합니다. 얘는 왜 쓰냐? 이런 직함 얘는 우리 당에서 준 직함 아닌데 왜 전직 직함 가지고 나가고 있냐?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민주당은. 근데 예를 들면 MBC나 JTBC는 소통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전화하면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칠 텐데 네. 적어도 소통이 되는 TV조선이나 채널A 예. 그리고 뭐 일부 보도 채널들 YTN 같은 연합뉴스 같은 그렇죠. 이런 데는 당 차원에서 현역 의원 미디어 특위로 치면 김장겸 위원장 이런 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보도본부장이든 진행자든 관계를 쌓고 그러니까 막 강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만나서 회유하고 설득하고 우리 사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하는 노력을 귀찮아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노력을 민주당은 계속 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계속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안 한다니까 그거를. 관심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니터링하는 의원들 몇몇 분들 계세요.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은 진짜 꼼꼼하게 좀 하죠.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직접 잘한다 응원 전화도 주시고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그나마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거고 대부분은 관심도 없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뭐 농편 하다 보면은 좀 반박하기 힘들 때 자기 좀 의견을 보탤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나이브하게 보는 그건 의견을 보태는 게 아닙니다. 그 의견의 오차 범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 자기 정치 내부 총질을 하면서 자기 경쟁력을 그렇게 좌파 언론들한테 소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제가 방송 나가서 인터뷰하고 뭐 패널로서 이야기하고 당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을 때 그걸 챙겨보면서 가장 자주 격려 전화 오는 분이 나경원 의원, 이철규 맞아요. 의원이거든요. 네. 이철규 의원도 이거 꼼꼼하게 맞아요. 보고 막 제보 꼼꼼하게 많이 받고 보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잡고 그 당 차원에서 미디어 특위, 그러니까 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네. 여론을 국회의원들이 방송국 프로그램 전담해가지고 적어도 맞습니다. 말 통하는 데는 맞아요. 네. 그 시사 프로 진행자들도 다 우리 당 의원들이랑 잘 아는 사이일 아, 거거든요. 그럼요. 연락하고 네. 아 걔네 좀 빼라.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너무 정신이 없겠지만 의원들에게 그런 걸 좀 전담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예, 누구 한 사람이 하기 너무 힘들고 방송이 한두 개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의원들도 좀 대승적으로 봐야 될 것이 본인들이 국정감사 잘하고 그 아무리 그 브리핑 잘해봤자 그 브리핑과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서 방송을 하는 패널들이 제대로 백업을 못 해주면은 희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한테도 중요한 거고 그렇게 패널들이 좋은 얘기 한마디 해주는 게 정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 한동훈 이야기만 하면 또 국민의힘의 내부 기관을 흐트리는 가발계 패널들 이야기만 하면 훅 텐션이 오르는데요. 여러분 지금 좋아요 누르면서 봐주시고요. 박정희 대통령님 관련 30초만 알려드리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말씀 들으시죠.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신골드로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구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테리테리님께서 강할리 순쌀빵집에서 저 봤다고 말 걸어주시지. 제가 주말에 부산 내려갔다 왔거든요. 네, 사진 지역구인 봤습니다. 수영구에 있다 왔는데 그 순쌀빵집이 진짜 오래된 집이에요. 남천동에. 그래요. 해변 끝에. 네. 근데 모든 빵을 다 쌀로만 만들어가지고 어, 저희 할머니가 빵 좋아하시는데 이제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밀가루는 좀 부담스러워하셔서 그렇죠. 너무 제가 당연히. 거기서 자주 빵 삽니다. 그날도 제가 아마 그 바깥에 테라스 자리에서 저희 국민의힘의 수영구 당원분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당원들도 제일 관심 있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도대체 한동훈 언제 쫓아내냐? 다 그거 물어보세요. 징계 다. 언제 하냐? 예, 진짜 국감인 거 알겠는데 너네 좀 빨리 해라. 지겹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 내부 단속을 잘해야 바깥 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계속 집에서 사고 나고 무슨 뭐 불났다 그러고 바퀴벌레 나오고 하면은 어떻게 바깥 일 안심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단도리를 먼저 잘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절차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이 당무감사라는 것도 하나만 딱 표적해서 하면 또 표적감사라고 난리칠 거고 또 제대로 그 내용을 다듬지 않으면 또 다 시비를 걸 거니까 트집 안 잡히는 그런 절차를 또 이제 갈무리를 하려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가 됐건 완결성 있게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저는 선거 국면 되면은 못 한다고 봐요. 이렇게 비선거 국면이고 민주당 한창 사고 칠 때 빨리 시끄러울 때 조용히 날리고 가야 되는 거지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다뤄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한동훈이 부산 출마를 노린다는데 당권이 정지되면 끝난다라고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그 부산 북구 기웃거린다는 건 제가 아주 예전부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북구의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으로 출마를 하면 부산은 국민의힘에게 아주 유리한 지역이니까 네. 자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 뜬금없이 과거에도 그 뭐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 봤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사직 야구장 코로나 때문에 네. 못 들어가는 시기였고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꽤 맞아요.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한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충분히 이야기는 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 앞둔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한 악재인 것 같거든요. 어이가 제가 없습니다. 볼 때는 한동훈을 공천 줄 거면 그냥 국민의힘은 문 닫는 게 맞아요. 저는 한동훈 공천 주는 순간 제가 내부 총질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그러냐면 가만히 안 있지. 저는 그건 당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니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자꾸 김문수 무슨 후보 교체하려고 했다고 쌍권 무슨 뭐 윤석열 뭐 친윤 떨거지들 그딴 소리 하는데 원조 후보 교체를 했던 거는 한동훈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에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뜨내기가 당원들의 평가를 받고 경선으로 공천된 그런 장해찬 최고를 경선 떨어진 정현욱을 갖다 앉히면서 후보 교체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후보 교체죠. 네. 사실 그때 바로 가처분도 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김문수 후보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당원들이 만든 후보를 본인이 부정했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그 내부에서 자기가 온갖 특권 특혜 다 누리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기가 그 내부 총질 다 해서 총선 말아먹고 그리고 이제 정권 끌어내리겠다고 무슨 뭐 김대남에 대한 당무감사를 하겠다. 무슨 명태균 사건 당사 문 열어줘 버리고 특검 가지고 협박질하고 당원 게시판 사건 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오만짓거리 다 해가지고 결국 끝끝내 내몰린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하게 본인이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지가 뭘 잘했다고 내가 국민을 위해 개헌 막았다라고 생쇼를 하면서 본인이 탄핵 주도하고 탄핵 협박질 해가지고 무슨 본인이 정권 일인 받았다고 하면서 공동 국정 운영 타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때 여론 나락가게 만든 거예요. 질서 있는 퇴진을 못하게 만든 건 한동훈의 오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당하고 그 직후에 뭘 잘했다고 또 기어 나와가지고 우리 지도부의 의견이 탄핵 반대인데 조기 대선 준비하겠다라고 책 써들고 나와서 북콘서트하고 아니 이랬던 사람을 심지어는 전당대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최악이니 차악이니 그딴 소리 하고 있고 그랬었죠. 정작 대선 때도 지 후보 안 됐다고 새우깡 먹으면서 그 라방이나 찍고 우리 후보 그렇게 모욕 주고 그랬던 사람을 당이 공천을 준다고요? 그게 무슨 당입니까? 그건 당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누가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까? 이따위로 해도 공천 주고 이따위로 해도 양지 바른 곳에 공천해 주는데 그럼 어떤 바보가 이 당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류 의견 대변하고 무슨 뭐 극우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누가 헌신을 하겠어요? 그건 조직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놀라워요. 말이 안 되는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고 언론인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이게 우리가 정파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본인들은 치부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도 조직 생활 하잖아요. 아니 어떤 조직에서 이런 사람을 용인을 해줍니까? 당장 쫓겨나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공천 준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한동훈 지금 눈앞에 있는 거는 당무감사죠. 그리고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저는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당원 게시판의 실체적 진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바이럴 업체 내지 이른바 팀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은요 당원권 정지 3년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출당시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이 했어도 예.
이 가족들의 소행이라도 업무 방해로 그거는 그 가족 당사자가 맞아요. 형사처벌이 책임져야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빠져나갈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본인은 알고도 가족에게 그걸 확인하고 또 이걸 계속 뭉개왔다는 네. 게 사실상 징계에 엄청난 사유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그런 당원 게시판 여론을 뭐 누가 언제를 준 건지 모르겠지만 언론 이용을 플레이에 하면서 네, 활용을 했고 당신팔이를 했던 사람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는 걸 테고. 그러니까 지금 공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들 뭐 어디 트루먼쇼 찍나 싶어요. 화성에서 온 사람들인가. 정상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게 한동훈에 대한 공천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전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